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다들 아시죠? 얼마 전 저는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선행에 대한 대가는 몰라도 적어도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가슴을 억누르던 응어리가 이제야 좀 풀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쓸 용기를 얻었어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로 인해 오랜 시간 상처받아본 분이 계신다면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은 위안을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원인은 아빠의 외도였어요. 아빠의 외도 상대는 아빠의 국민학교 동창이었어요. 당시 동창들을 찾는 사이트가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찾게 된 동창들이 동창회를 하게 됐고 그 일을 계기로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였죠. 한때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우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아서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빠는 뒤늦게 찾아온 사랑을 찾겠다며 엄마와 우리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된 엄마는 아빠 동창인 내연녀를 찾아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헤어져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미 마음 떠난 남자 바지가랑이 붙잡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괜히 구차하기만 하지. 그래도 애 키우는 그쪽 입장 생각해서 내가 집은 주고 나오라고 했어요. 나도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양보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솔직히 그쪽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해온 게 하나 없다면서요. 딸랑 몸만 들고 시집 와서 집 한 채 챙겼으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떨어져 줘요.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구질구질하다는 그 말에 엄마는 발끈했어요. 뭐? 구질구질해? 남이 쓰던 남자 훔쳐서 쓰는 주제에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돼? 나도 내 자식들만 아니면 너 같은 인간 찾아와 이런 부탁 안 해. 너 같은 건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네 말대로 집 받고 헤어져 줄게.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 니들이 죽고 못 산다는 그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길어야 1년이야. 나 그 인간이랑 13년을 살았어. 그 인간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니?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남편이랑 자식도 버리고 나왔다며? 엄마라는 인간이 왜 그러고 사니? 나중에 그 인간한테 버림받고서야 오늘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다. 네가 호강에 겨워 걷어찬 행복을 평생 아쉬워하게 될 거라고.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빠가 보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예언은 적중해서 1년 뒤 그 여자는 저희 아빠한테 처절하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13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났거든요. 자식까지 버리고 나온 마당에 전 남편한테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아빠의 내연녀는 동창들한테도 팽당한 채 연락이 끊어졌대요. 벌을 받은 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빠는 결국 나이 어린 애인의 변심 때문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자업자득이라며 혀를 차더군요. 중학생이던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가족을 버리고 사랑 찾아 집 나가던 비정한 아빠 모습만 남았으니까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은 한 후에도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엄마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다는 걸 생각하면 엄마의 희생에 가슴 아플 뿐이에요. 엄마는 우리 남매를 위해 여자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산 셈이니까요. 이런 엄마의 희생을 알기에 저도 남동생도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저는 동생처럼 공부에 소질 있는 편은 아니어서 대신 집안일을 거들었고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며 살았어요. 아빠는 이미 저희 세 식구한텐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와 같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실고 디자인과를 나온 덕분에 미대 입시에 도움이 되었죠. 전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저는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대기업 출신의 디자이너가 만든 신생회사로 아이돌 굿즈 디자인부터 북 디자인까지 장래의 구분 없이 일감을 맡아 하는 회사였어요. 사장이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지만 워낙 실력 있는 분이라서 배울 점이 더 많았어요. 그곳에서 일한 지 1년쯤 됐을까요? 어느 날 대표님이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는 대표님 대학 후배로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워낙 실력이 출중해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모 기업의 지원을 받아 작업 활동을 이어가다 졸업 후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대표님을 통해 소개팅남의 프로필을 듣고 나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명문대 출신의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이 전문대 출신의 영세업체 직원인 저를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사람을 사회적 지위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남녀 사이에도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자가 있는 남자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대표가 박장대소를 했어요. 일단 나 믿고 만나보기나 해. 정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든가. 대표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 일단 나가서 만나고 아니면 다신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결국 저는 마땅찮게 소개팅을 하러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나가보니 겉으로 보기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엇보다 함께 있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실례인 줄 알지만 대놓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배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쪽이 한 디자인을 봤어요.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만나보니 어떤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뜸 현아 씨랑 사귀고 싶습니다. 현아 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어떤 표정을 짓는지, 멋진 공연을 보고 나선 어떤 말을 하는지, 화를 낼 땐 어떤 표정인지 다 궁금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사귀자고 했어요. 같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가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사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오래 사귄 것처럼 죽이 잘 맞았어요. 좋아하는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악 장르도 같아서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싶었죠. 남편은 제 동생과도 형 동생하며 잘 지냈어요. 여동생밖에 없어서 남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나요? 당시 동생은 법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직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전이라 틈틈이 고시 준비를 겸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동생한테 친형처럼 용돈도 챙겨주며 살뜰히 살폈어요. 그 모습에 반해 내심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처럼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질려서 그런가 내 가족한테 살갑고 다정한 남편한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아빠랑 너무도 달랐으니까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니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몇 번 남편을 본 적이 있어서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학벌도 그렇고 직장도 남편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홀어머니와 동생이었어요. 홀어머니의 대학생 동생까지 설마 그 짐을 내 아들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라면 난 이 결혼 반대다. 내가 남 좋으라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내 아들 키운 줄 아니? 내 아들 덕 보고 살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첫 대면부터 마치 저를 당신 아들 베껴먹으려는 꽃뱀 보듯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는 없어서 억지로 꾹 참고 넘겼어요. 그런 절 보곤 남편도 미안해하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자 하루는 제 직장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흰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다짜고짜 각서부터 쓰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당황해서 멀뚱멀뚱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사람 일 모르는 거 아니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도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법인데 하물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변하겠니? 지금이야 네가 결혼 앞둔 상태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안 그러는 척 하는지 누가 아니? 하지만 결혼 후에도 네가 안 그런다고 누가 장담하겠어? 나 모르게 내 아들 등골 빼서 네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릴지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 편하게 이참에 각서를 써두자 이거야. 그럼 나도 너 의심 안 하고 살 수 있고 너도 헛된 기대 안 하고 살 거 아니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란 얘기다. 어머님이 요구한 각서의 내용은 결혼 후 절대로 남편 돈을 친정에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만약 그럴 시엔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혼 얘기라니. 그래서 이런 각서는 못 쓰겠다고 했더니 그럼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나가버리셨어요. 회사에 돌아온 후로 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로 받는 스트레스만으로도 벅찬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요구까지 겹치니 미치겠더라고요. 순간 배가 뒤틀리고 눈앞이 뿌옇게 변하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제 침상을 지키고 있던 남편은 말없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어요.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표정으로요. 스트레스성 장염 진단을 받고 퇴원한 저는 한동안 약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엔 당신이 과했던 것 같다시며 몸을 잘 추스르라고 말이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한 소리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낮에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집에 돌아가 따져 물었다가 각서 얘기를 듣게 된 거였죠.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저를 괴롭히면 그땐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해 살겠다고 엄포를 놓은 탓에 시어머니도 고집을 꺾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나요? 혼수 문제로도 한동안 남편 몰래 저를 괴롭히시고 철없는 시누이까지 합세해 아주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었네요. 이게 다 잘난 남편 얻느라 들어가는 수고다 생각하고 참아 넘겼죠. 그렇게 제가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우리는 식을 올리게 되었고 한동안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깨볶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처럼 얻은 행복을 하늘이 시샘한 탓인지 얼마 뒤에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지 뭐예요. 평소 눈가에 통증을 느껴온 남동생이 병원을 찾았더니 뇌수막종이라고 하더래요. 하필 종양이 생긴 부위가 안 좋아서 2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사복고시 1차에 붙은 상황이라 2차만 붙으면 최종 합격인데 하필 이 시점에 2개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땅을 치셨어요. 그건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엄마는 그동안 죽어라 공부해온 아들이 나쁜 병까지 얻어 수술까지 받는 게 불쌍해서 그랬고 남동생은
한창 공부에 물이 오른 시점에 시간을 까먹게 된 게 억울해 그랬던 거였죠. 집중력이 깨지면 끝인 시험이라 남동생은 평소와 달리 화를 냈어요. 마치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동생을 찾아가 다독여준 건 남편이었어요. 사람이 들숨 날숨만으로 숨을 쉬고 사는 건 아니야. 모든 인간은 숨을 쉬는 중간엔 잠시 쉬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온전히 길게 숨을 쉬고 살 수 없거든.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잖아. 지금은 잠시 숨을 멈춰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더 오래 건강하게 숨 쉬고 살기 위해서 말이야. 게다가 악성 종양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왜 하필 중요한 순간에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억울하게 생각 말고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자. 처남은 아직 젊잖아. 한 1년 쉬어가도 인생 전체로 따져봤을 때 결코 늦은 게 아니야. 그날 제 동생은 제 남편 앞에서 한참을 울었고 다음날 환한 얼굴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깔끔하게 종양을 긁어낼 수 있었어요. 팔팔한 20대라서 그런가 수술 후 차도도 빨라서 수술 이틀 뒤부터 재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죠.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뇌수막종도 산정특례가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남동생한테는 실비보험이 없어서 치료비 중 비급여 내용을 포함해 500만 원가량 병원비가 나왔거든요. 저 결혼시키느라 있는 엄마 적금까지 깼던 터라 당장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됐어요. 엄마는 일단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내겠다고 하셨죠. 보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상황을 얘기했고 남편은 결혼할 때 새로 들어둔 적금을 깨서 동생 병원비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고마웠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시면 부르릉 떨어질 거란 생각에 선뜻 그러자는 말은 못했어요.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처남 미래에 투자한다 셈 치자고. 처남이 성공하면 그때 이자 쳐서 받으면 되잖아. 난 내 처남이 사법고시 패스할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거든. 그렇게 남편의 배려에 동생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동생은 꼭 시험에 패스해 매형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동생 퇴원을 하루 앞두고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번 일로 사위한테 도움받은 게 못내 미안하시다며 시어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그 자리엔 제 남동생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아랑곳 않고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잘난 내 아들 홀려서 결혼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친정에 돈 빼돌릴 생각부터 해? 네 동생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네 동생 병원비에 쓰냐고. 내 일해서 결혼 전에 각서 쓰자고 했니 안 했니? 그때 쇼까지 해가며 끝까지 안 쓰더니 너 이러려고 그랬던 거지? 난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간다. 이봐요 사돈. 댁도 양심이 있다면 내 아들 돈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정 내 아들 돈 쓰려거든 사돈집 담보라도 잡아야겠네요. 내 아들 돈 갖기 전까지는 내가 그 집 담보로 잡고 매달 이자까지 받을 거예요. 그러니 당장 가서 집문서 가져와요. 아, 뭐하고 있어요? 당장 안 가져오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가 그 돈 공짜로 쓰겠대요? 제 동생 고시에 합격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적금은 남편 혼자 부은 거 아니에요. 반은 제가 부은 거라고요. 남편 돈 빼돌려 딴 주머니 찬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남이라도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시누이가 팔짱까지 끼고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새언니, 언니 좀 웃긴 거 알아요? 언니 돈 반 들어갔으면 우리 오빠 돈 함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나이 먹도록 거지같이 돈 몇 백이 없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언니는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리고 사돈은 아들 수술비 낼 돈도 없이 살았어요. 완전 거지 아냐. 이런 집구석이랑 사돈을 해야 해? 오빠는 도대체 새언니한테 무슨 책 잡혀서 이런 결혼을 한 거래? 엄마, 차라리 이참에 오빠 이혼시켜.
우리 오빠 불쌍해 죽겠어. 처가 덕은 못 볼 망정 완전 호구 잡혀선 돈까지 뜯기잖아. 진작 각서 받아놓는 건데. 아가씨, 말 좀 가려서 해요. 거지요? 우리가 왜 거지예요? 당장 사과해요. 그때였어요. 동생이 침대에서 내려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 제 탓입니다. 매형한테 빌린 돈은 제가 취직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 사돈어른. 각서를 쓰라고 하시면 쓰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각서를 받아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가자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너덜너덜 상처투성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남동생 여자친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제 남편이 퇴근 후 병실을 찾았고 같은 병실 보호자 한 분이 낮에 있었던 일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본가로 달려가서 집을 뒤엎었어요. 그리곤 제 동생이 쓴 각서를 쫙쫙 찢어버리곤 앞으로 영 끊고 살겠노라 공표하고 왔어요. 그날 그 일로 인해 저도 저지만 엄마랑 남동생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한동안 제 남편과 서먹서먹할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남동생이 이듬해 2차 시험에 합격하자 안 좋은 일들은 다 잊고 전처럼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남동생은 연수원 성적이 꽤 좋았음에도 로펌으로 들어갔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가 월급도 세고 대우도 좋더라고요. 남동생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남편한테 병원비를 갚았어요. 남편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달라고 했지만 동생은 하루빨리 갖고 싶다며 부득부득 돈 봉투를 건네고 가더군요. 아마도 병원에서 당했던 그 일을 빨리 떨치고 싶어 그랬던 것 같아요. 로펌에 취직한 다음에 남동생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제 동생이 힘들었던 시기에 옆에서 묵묵히 지켜준 친구라 저도 엄마도 쌍수 들고 환영이었어요. 한편 남동생 병원비 사건 이후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견례에 오빠를 데리고 나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오빠한테 말해보겠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딱 잘라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연을 끊고 살기로 했다지만 그래도 여동생이 새 인생 시작하는데 시댁에 책 잡히게 해야 되겠어? 그냥 눈 딱 감고 상견례랑 결혼식만이라도 참석하자. 응? 며칠을 설득한 끝에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누이 상견례 날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앞세워 예약한 룸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바로 제 남동생 부부였죠. 남동생을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랑 결혼할 사람이 제 올케 남동생이지 뭐예요? 올케는 제 시누이를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어요. 세상에, 저 여자였어? 찬민이랑 결혼한다는 여자가? 아빠, 나 저 여자 잘 알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 우리 이 수술했을 때 병원에 찾아와 난동 부린 모녀. 그게 저 사람들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거지 같다고 소리친 여자가 저 여자라고. 그뿐인 줄 알아? 뇌수술한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한테 병원비 갚겠다는 각서까지 받아간 사람들이라고.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인간들이랑 사돈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나 이 결혼 결사 반대야. 찬민이 너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네 앞에서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몰라도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네 인생 쪽나는 거라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그날 저 아줌마 행동을 보니 그 딸내미 인성도 뻔하겠더라. 그러니 사돈한테 그런 망발을 하지. 올케의 말에 시누이는 누나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것 같았죠. 언니, 그날은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런데요, 사실 그날 제가 그렇게 못된 말을 한 건 다 새언니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저희 엄마 성격 뻔히 아는데
저라도 나서서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더 난리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저 좀 믿어주세요. 눈물까지 짜가며 혼자 살아보겠다고 애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이미 올케를 통해 그날 일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돈내외는 더는 들을 거 없다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남동생 뺨을 치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어요. 이게 단 이놈 때문이야. 너 내 딸 인생 어쩔 거냐. 거지 같은 이놈 때문에 내 딸 시집도 못 가고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됐는데 어쩔 거냐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사돈, 말 가려서 하세요. 누가 누구 보고 쓰레기라고 합니까? 지금 그 말 인격 모독,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따님 결혼이 깨진 게 제 탓이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이게 누구 잘못인지 누나랑 매형을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참아드렸지만 한 번만 더 저랑 제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그땐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사돈 어른 괴롭혀드릴 거라고요. 아셨어요? 남동생 내외는 그렇게 룸을 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직하게 그러더군요. 엄마,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산 결과예요. 앞으로 다시는 저나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상인과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요. 엄마 아들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제발요.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룸을 나갔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 나왔고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여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우리 첫애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둘째를 낳았을 때도 시댁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연을 끊고 살겠냐며 저라도 연락을 하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네요. 아직은 두 모녀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갑질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고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은 어릴 적부터 꿈으로 삼아왔던 가업을 잇기 위한 공부를 보냈고요. 그 꿈을 이룬 지금은 사무실 안팎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은 꿈을 이루기 직전부터 이룬 직후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직 30대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제가 막 30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꿈을 이루기 위한 국가고시 준비가 벌써 7년째였어요. 낮에는 도서관, 밤에는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책만 바라보며 살았죠. 머리 감을 시간도 아까워 기름 잘잘 흐르는 머리를 맨날 질끈 묶고 세탁기 돌릴 시간도 없어서 늘 똑같은 추리닝 바람일 만큼 열심히였고 치열했죠. 그 길고 힘겨운 싸움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저를 너무도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이었어요. 한때 요리사가 꿈이었다던 남자친구는 꿈 그대로 비범한 요리 솜씨의 소유자였어요. 공부에 지친 제가 찾는 음식이 생길 때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었죠.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종목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요리 솜씨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자신이 요리하는 모습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혹시나 주방 근처에라도 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집안이 아주 뒤집어진다고요. 우리 집안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가 저는 신기했어요. 요즘 세상에도 진짜 그런 집안이 있기는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엄마가 끓여주었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뭐뭐 들어갔냐고 물어보더니 며칠을 꼬박 도전한 끝에 엄마의 손맛과 똑같은 맛의 된장찌개를 끓여주더군요. 감동한 제가 눈시울을 붉히자 남자친구는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왜, 공부가 많이 힘들어? 그것도 그런데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뭐든 다 해줄게. 지금도 충분한데 뭐하러. 괜찮다는 사람이 왜 자꾸 우는 건데 사람 걱정되게.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나를 너만큼 사랑해줄 남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아, 뭐야. 시겠다. 일단 먹고 얘기하자. 아, 얼른 먹어. 싫어. 나랑 결혼해준다고 하면 그때 먹을래. 시험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앉아 된장찌개를 함께 나누는 그대도 시험만큼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만약에 아주 혹시나 이 남자를 놓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아무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오랜 꿈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당에 줄줄이 늘어서 있던 장독대는 그것이 대체 몇 개인지조차 세기도 힘들 정도였고 위풍당당한 기와집은 이런 걸 두고 고래등 같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에게 익히 들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종갓집 종부이신 시어머니께서는 비녀만 안 꽂고 한복만 입지 않으셨을 뿐 완벽한 조선시대 안방마님 스타일이었거든요. 성격도 외모만큼이나 무척 보수적이고 꼬장꼬장한 분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첫마디부터가 딱 느낌이 왔어요. 듣자 하니 공부를 한다지? 네, 어머님. 워낙에 어려운 국가고시라서 준비가 오래 걸리고 아서라.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안 좋아. 되려 집안에 문제나 불러올 따름이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자는 좋은 직업을 가져봤자 암탉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기만 하는 꼴이다. 하는 말이 좌우명인 그런 분이요. 여자가 해도 되는 공부는 오직 살림살이 공부이며 여자 최고의 직업은 남편 내조나 조신하게 잘하는 전업주부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살다 개그 프로그램에서나 들었던 여자가 밖으로 다니면 소는 누가 키워 소는 하는 말을 제 귀로 직접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여자가 가져도 되는 직업으로 인정해 주시는 직업이 단 하나 있었는데요. 불행스럽게도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 직업은 바로 여배우였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관심 없는 영화 쪽 배우는 절대 쳐주지 않으셨고요. 오직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만 인정하셨죠. 연속극은 봐야 한다면서요. 그런 분을 눈으로 직접 뵙고 나니 남자친구가 요리사의 꿈을 왜 포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주방 근처라도 갔다가는 당장에 부지깽이 휘두르며 달려오시는 모습이 제 눈에도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위로했고요. 힘들었을 당신의 청춘에게 위로를, 그리고 응원을. 뭐야, 갑자기 느끼하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요리사 포기하지 말라고. 말도 마라. 우리 엄마 봐서 알잖아. 걱정 마. 어머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되겠어? 평생을 조선시대 종갓집 종부로 머물러 계신 분인데? 당신이 나 지켜줄 거잖아. 그때 저는 사랑 하나면 다 될 거라고 믿었어요. 조선시대에 머물러 계신
시어머님과의 앞날이 물론 무척이나 막막했지만 시어머님께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바뀐 세상과 떨어져 살아오셨을 뿐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시어머님과 함께할 나의 결혼 생활과 남편의 잃어버린 꿈, 요리사를 위해 시어머님을 조금씩 천천히 바꾸어 보겠다고요. 저는 우선 결혼 준비를 해야 했을 시간들을 쪼개 시어머님을 찾아뵈었어요. 남자친구 없이 저 혼자서요. 시어머님을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죠. 당장 무언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신께서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더라고요. 그 틈을 타 저는 시어머니께 마음속 이야기들을 전했죠. 요즘 세상은 어머님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 남자 또한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여자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들이요. 저의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희망이 보였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바로 직후부터 예전의 종갓집 마님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희망에는 끝없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던 그 순간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놈의 국가고시라는 건 언제나 그만둔다던? 네? 그놈의 국가고시요? 너도 이제 한 지아비의 아내가 되었고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 만큼 여자의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아야지. 집에서 조신하게 들어앉아서 내조나 잘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그 시험은요. 제가 아주 옛날부터 꿈꾸던 어른 말씀에 토다는 버릇부터 고쳐야겠구나. 여자가 그러면 소박 맞기 십상인 것을. 아니 적어도 무슨 시험인지는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그동안은 외간 사람이었기에 참아주었던 것인데 이제 며느리니 지킬 예의는 지켜라. 말끝마다 여자는 하시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남편도 제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다짐했어요. 사랑 하나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꿈인 요리사를 되찾아 줄 것이고 나의 꿈도 꼭 이루어내겠다고요. 원래 한번 결심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인지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미처 신혼집에 짐을 풀기도 전에 남편에게 요리사 전문교육 과정부터 등록시켜 주었어요. 호텔 주방장 출신이 직접 강의하시는 좋은 코스였고 당연히도 시어머님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죠. 남편은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꿈을 위한 수업을 들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저 또한 행복했고요. 그 행복에게서 얻은 힘을 저의 꿈을 위한 시험에 쏟아부었어요. 서로가 열심히 산 만큼 저희 부부의 2세 계획은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저를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칠거지약이라고 있다. 알고 있어요. 여자가 소박마는 7가지 죄악이죠. 알면서 왜 지키지를 않는다던? 모름지기 여자란 지아비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자식 생산에 열성을 다해야 해. 어머님, 칠거지약은 조선시대 얘기죠. 지금은 대한민국이고요. 그 칠거지약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네가? 아니요. 당연히 어머님이죠. 저 지금 어머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끝끝내 국가고시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다. 이러니 여자는 배워봤자 집안에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여자라는 이유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나쁜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식의 공방이 거듭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대로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저는 저대로 제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늘 시어머니께 대들기만 하는 몹쓸 며느리였냐 하면 그런 것은 또 아니었어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짬짬이 어느 집 며느리보다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자부합니다. 친정에서 성격을 물려받기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성격은 못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남편의 요리사 전문 과정 수강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먼저 나서서 등록해줬다는 사실까지 모두를요. 시어머니께서는 격분하셨고 저와 남편 몰래 저희 부부의 신혼집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집이 팔리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 집은 친정 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 생각 그대로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재산 내가 처분했기로 그게 무슨 문제야? 어머님 재산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저희 친정 아버지 재산이죠. 너 시집 올 때 결혼 지참금 쪽으로 가져온 것 아니냐? 그럼 친정 아버지께서 돈까지 줘가면서 저를 이 집에 파셨다는 말씀인가요? 굳이 따지자면야 그렇게 되는 셈이구나. 어쩌겠니? 그게 여인네의 팔자인 것을. 아니 어머님. 지금 사극 찍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입에 올릴 수 있으세요? 어머님께서도 똑같은 여자이면서요. 네? 가타부터 할 것 없고 내일부터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조신하게 살림살이부터 배워. 그놈의 국가고시니 뭐니 하는 거는 오늘부로 끝이다. 그때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에 손을 댔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님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친정 식구들도 모두 모였죠. 남편은 그야말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긴급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언 한마디 못 들어보고 떠나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인맥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남편이 받게 될 수술에 국내 최고 권위자와 연이 닿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권위자 의사 선생님께서 계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는데 남편이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남편이 실려있는 침대를 막아섰습니다. 남편의 수술을 집도해 주실 권위자 의사 선생님께서 여자라는 이유에서였어요. 어디 여자가 의사랍시고? 당장 남자 의사 불러오지 못해? 물러서세요. 제 남편, 아니 당신 아드님 지금 많이 위독해요. 그래도 여자는 안 돼. 이 병원엔 남자 의사도 없어? 여자. 아니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세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남편 잡아먹으려니 말은 번지르르 하구나 아주. 네가 하늘 같은 지아비한테 부엌일이나 가르치려고 늘지만 않았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남편이 포기해야만 했던 꿈이요. 썩 꺼져라 인연. 우리 집안은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어머니나 나가주세요. 제발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시고요. 당신 아드님 살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의사예요. 대한민국 최고 의사.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남편의 침대를 수술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오래지 않아 남편은 건강을 회복했어요. 때이른 죽음을 잠시나마 경험했던 덕분이었을까요? 요리사의 꿈을 향한 남편의 열망은 제가 그를 만난 이래 최고로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이 원하면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난.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당신 시험 준비하는데 방해되겠네? 아무래도 나도 요리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유감스럽지만 그렇겠지? 그럼
엄마는 나중에 나이 좀 드시고 부드러워지시면 그때 봐서 찾아뵙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의절을 고했습니다. 의절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은 생각만큼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이때 저는 이미 훗날에 예정된 시어머니와의 재회를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멀어져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했고 각자의 꿈을 향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저희 부부는 나란히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시어머니와의 의절로부터 약 5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당시 저는 제 사무실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모두 충원된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직접 신경 써야 할 업무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익숙한 실루엣의 누군가가 저희 사무실로 조심조심 들어오시더라고요. 여전히 조선시대 안방마님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계시던 시어머니셨죠. 예기치 못한 재회에 저와 시어머니는 잠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곳이 제 사무실인 줄도 모르는 채로 무심코 들어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잠시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야 묘하게 어두운 시어머니의 안색이 저희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게... 아니다. 여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저 여자 아니고 변호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신 아드님 살려내셨던 그 의사분처럼요. 제가 도전했던 극과고시는 사법고시였어요. 그걸 이뤄낸 저는 변호사가 되어 시어머님과 재회한 참이었고요. 시어머님께서는 뜨거운 커피잔이 차갑게 식을 동안 생각에 잠기셨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죠. 저와 남편이 시어머님과 의절에 있는 동안 시댁에는 큰 악재가 터졌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계약 관련 사항에 눈이 어두웠던 탓에 문중 재산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헐값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말끝마다 여자를 입에 올리시며 멸시를 하고 그놈의 여자 타령 때문에 남편의 수술까지 막아섰던 시어머니를 향한 억하심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억하심정을 품고 있는 의절한 며느리가 아니라 법질서를 수호하는 하나의 변호사로서 시어머님을 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연히 마음 쓸 것 없다. 이만 가보마. 이대로 가시면요. 도움 받으실 곳은 따로 있으세요? 도움은 무슨? 다 내 죄인 것을 여자된 몸으로 도장 같은 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었어. 어머님께서 여자라는 사실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더욱이 속여 먹은 쪽이 나쁜 놈들인 거고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있는 법이지. 염치 타령은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변호사를 만나신 거니까 변호사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죠. 저는 곧장 몹쓸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댁의 문중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어요. 호기롭게 시작을 해놓고 서류를 검토하던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깔끔하게 친정 찬스 썼습니다. 아빠 찬스, 고모 찬스, 육촌 언니의 외삼촌 찬스까지 쓸 수 있는 찬스란 찬스는 모조리 썼어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은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변호사의 꿈을 가졌고요.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저희 친정 식구들은 초호화 법조인단을 꾸리게 되었어요. 역시나 소송은 치열했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든든했죠. 그 가족에는 남편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 준비하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수인 친정 법조인단을 위해 남편이 삼시세끼도 모자라 간식에 야식까지 모조리 책임져 주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천년만년
꼬장꼬장하실 것만 같던 시어머니께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치열하게 재판 준비를 하고 있던 날 사무실로 시어머니께서 각종 자료들을 모아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고, 그때는 마침 남편이 직접 만들어다 준 저녁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싶은 기대를 품고 어머님께 남편의 도시락을 권했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눈치가 보이셨는지 마지못해 몇 술 뜨셨습니다. 처음 맛본 아들의 요리 솜씨에 적잖이 놀라시는 눈치가 훤했어요. 그날 시어머님께서는 사무실을 떠나시며 저에게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있잖니? 말씀하세요. 남자가 요리사를 하면 사내놈이 부엌에나 들락거린다고 사람들이 흉을 보진 않든? 당연하죠. 요리사에 남자 여자가 어딨다고요. 음식만 잘하면 최고지. 그리고 또 있잖니, 남자 요리사라고 차별받고 그런 거는 정말 없는 거 맞다디? 왜요? 아드님 걱정되세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솜씨가 나보다 낫더라 얘. 음식이 아주 많나. 시어머님께서 평생을 사로잡혀 계셨던 남자 여자에서 처음 벗어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 저와 친정 식구들은 몹쓸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댁의 문중 재산을 모두 완벽하게 되찾아냈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던 날 방청석에서 승소 판결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쏟고야 마셨어요. 저는 그 눈물이 문중 재산을 되찾은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니더군요. 재판을 마치고 기진맥진해 있던 저를 시어머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네가 옳았다. 틀린 건 오히려 나였던 거야. 세상이 변하는 줄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로만 살아온 꼴이더라. 그런 내가 얼마나 답답했고 원망스러웠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잠시 망설이던 시어머님께서는 마침내 진심을 들려주셨죠. 멋지더구나. 든든하고 자랑스럽더구나. 내 며느라이가 변호사라는 것이.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 안았습니다. 지난 시절 아쉬웠던 감정들이 훨훨 날아갔고 시어머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약속도 함께 드렸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곧 태어날 손녀딸도 저와 아범처럼 멋진 사람으로 키워내 볼게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조선시대 안방마님의 모습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셨어요. 저희 부부도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고 한때나마 소원해졌던 친정과 시댁 사이도 부쩍 가까워졌죠. 맞다. 시어머님께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건 바로 1일 연속극 보면서 막장 몹쓸 며느리를 향한 험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경악할 때가 많고 무엇보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요. 이 정도면 저 안심해도 되는 거 맞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부족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성격도 특별히 모난 구석 없이 남들만큼 원만하고 남들만큼 평범한 축에 들었죠. 물론 저에게도 단 하나 남다른 구석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튼튼한 체력.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체력인데요. 학창시절 체력장은 늘 제가 1등에 운동선수 제의도 심심찮게 받아왔을 정도였어요. 아, 사회인이 되고부터는 특별한 구석이 하나 더 늘었네요. 투철한 직업의식이요. 처음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 정착한 공무원이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자부심을 쌓아왔어요. 사회의 안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내달릴 만큼 말이죠. 그런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야 말았던 사건이 오늘의 제 사연이에요. 공무원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저는 지인을 통해 만났고 연애를 이어오던 남자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홀어머니와 노총각 친형 하나를 둔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늘 성실하며 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포근한 모습은 아마도 시어머니를 닮지 않았나 싶었어요.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날, 처음 마주한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포근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음식 솜씨와 함께 저를 아주 크게 반겨주었죠. 어떻게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해봤는데 찬들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정말 맛있어요. 음식 솜씨가 일품이세요. 다행이구나. 하기사 평생 살림만 하고 산 솜씨가 어디 가겠냐마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같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너처럼 훌륭한 직업도 갖고 했을 건데 그게 살짝 아쉬워요. 에이, 과찬이 심하세요. 저야 물론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공무원인데요 뭐. 공무원이라도 아랫사람 부리듯 막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쁘고 못된 거지. 너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데. 말씀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지자면야 너도 보아서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영 좋지가 못해요. 집안에 특출난 인물도 하나 없이.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나란 일,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하는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되어주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른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꾸역꾸역 넘겨야만 했어요. 사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바로 전날에 저와 동료들을 업신여기는 민원인으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고 속이 살짝쿵 상해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감사한 말씀에 자존감 뿜뿜이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막 그려지더라고요. 저의 예상대로 결혼 생활은 무척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시집살이요? 손주 타령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바라는 건 단 하나. 건강이었고 아들 둘만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저를 통해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며느리 사랑이 대단했거든요. 제가 업무 때문에 김장이나 제사 등 시댁 대소사에 정말 부득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늘 인자한 미소와 함께 제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도 잊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를 친정 부모님들이 질투를 느꼈다고 할 만큼 공경하며 잘 모셨어요. 세상 복이란 복은 제가 다 가졌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을 만큼 참 화목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때까지는요. 행복한 저의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건 노총각 시아주버님의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시형님 될 자리는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 불리는 직업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회계사였죠. 또한 무척이나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순간 저는 보았어요. 입이 귀에 걸린 미소를 남몰래 숨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요. 당시만 해도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생활고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이따금씩 도움도 드려왔던 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이젠 같이 해줄 든든한 사람이 하나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큰아들 걱정은 이제 덜하게 되겠다는 생각에 더 반가웠고요. 혼담의 시작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하필이면 상견례 날 저는 당직이 있어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사돈들 분들과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고민인 척 넌지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회계사라더니 보면 볼수록 탐나는 녀석이더라. 듣던 대로 무척 잘 사는 집안인 것 같고. 그래요? 잘 됐네요 정말. 이제 큰아들 걱정은 한시름 덜겠어요. 그럼 거꾸로 내가 걱정이지. 어머님이 왜요? 혹시 양가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딨다고요. 그게 아니라 있잖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쪽 집안에서 결혼 선물을 해준다더라. 마음에 드는 선물이세요? 들고 말고 할 것이 어딨겠니? 글쎄 5층짜리 원룸 건물을 결혼 선물 차원에서 내 명의로 주겠다는데. 와, 대박. 그 정도예요? 이러니 걱정이지. 넙죽 받기에는 너무 큰 선물인데. 또 딸 자식 생각하는 사돈어른들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찌 쓰면 좋겠니? 그날 저는 시어머님 마음에 따라 선택하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끼어들 문제도 고민도 아니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저에게 연달아 묻는 시어머니의 의중이 흔쾌히 받겠다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눈치가 빤했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형님 친정의 선물인 5층짜리 원룸 건물을 받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시어머님이 원룸 건물을 선물로 받은 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사돈분들의 성의를 쉽사리 거절할 수도 없는 데다가 딸 자식 결혼에 무엇 하나라도 더 쥐어주고 싶어하는 사돈분들의 마음을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왜 다들 아시잖아요.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세상 어느 누구든 다 똑같다는 거요. 하지만 문제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세상 둘도 없이 좋은 분이었던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돈분들에게서 5층 원룸 건물에 명의 이전을 받던 날, 정확히는 명의 이전 며칠 전에 원룸 건물을 시어머니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던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그 5층 건물은 신축 건물이었어요. 심지어 아주 좋은 목자리에 세워진 건물이더군요. 근처에 오피스타운, 그러니까 사무실 단지가 자리에 있을 만큼 목 좋은 자리였고 모든 입주자들이 직장이었던 덕분에 상업단지나 대학가 원룸에 비하면 관리 또한 훨씬 수월한 곳이었죠. 더욱이 예비 입주자 대기까지 있을 만큼 늘 만실인, 말 그대로 알짜배기 원룸이었어요. 원룸의 임대료는 당연히 새 주인인 시어머니의 몫이 될 예정이었죠. 실제로 명의 이전을 받으면서 임대료 입금 통장도 시어머니의 명의로 함께 옮겼어요. 게다가 형님의 직업은 남들 다 부러워하는 회계사잖아요. 원룸 건물의 돈맛과 회계사 며느리를 얻었다는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시어머니의 눈에는 평범한 친정에 평범한 공무원인 제가 자꾸만 하찮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저에게 크고 작은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큰 며느님이 말이다. 회계감사님원이 들어갔다더니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더구나. 아, 네. 무슨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니? 네? 답답하기는. 하기사
이러니 공무원이나 하고 앉았지. 에이,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말씀을 하셔야 알아듣죠. 짬짬이 형님 댁 들러서 집안 살림이라도 좀 도우라는 얘기다. 제가요? 같이 사는 집이면 몰라도 따로 사는데요. 얘가 회계사 일이 좀 바쁘고 좀 어렵겠니? 한 집안 식구 사이에 서로 돕고 살면 좀 좋아? 죄송한데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께서 요즘 저한테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요즘 한창 바쁜 계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요. 따지지 말거라. 출퇴근길에 짬짬이 들러서 형님네 살림부터 좀 거들고 다음 주에 제사고 제사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하니 정 안 되겠거들랑 휴가라도 써놓거라. 귀한 회계사 며느님더러 음식까지 해놓으랄 순 없잖아. 맞네, 며느리 차별하시는 거. 그쵸? 일단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만 가보마. 그래요. 제사, 김장, 저도 한 집안의 식구이니만큼 함께 하자는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네 살림살이까지 해놓으라는 이야기는 속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생각이 형님과 저를 향한 차별이라는 눈치가 너무 빤하게 보였기에 더더욱 그랬어요. 제가 그런 눈치를 채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차별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이 세상 좋은 건 모두 형님 덕분. 시어머니의 모든 사랑 또한 형님 차지였어요. 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천덕꾸러기가 되었죠. 이 세상 모든 나쁜 건 다 저 때문이었고 시어머니의 미움 또한 저희 차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놈의 돈 타령, 고맙고 든든한 원룸 타령, 집안 타령도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입만 열면 원룸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결혼은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를 않나. 수시로 회계사인 형님의 직업과 공무원인 저의 직업을 비교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스러워하면서도 시어머니에 맞서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했죠. 공무원이긴 하지만 못 배운 거 아니다. 형님 못지않은 대학 졸업했다. 5층짜리 원룸 건물은 아니지만 혼수도 부족함 없이 해올 만큼 해왔으니 그만 좀 무시해라. 그러나 아무리 변호를 해봤자 시어머니의 차별은 그치질 않았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줄곧 저를 괴롭혀왔던 시어머니가 끝끝내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지친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저에게 형님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큰 며느님네 신혼집 이사한다는 얘기 못 들었니? 들었어요. 월차 써야지.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왜요? 그날 가서 이삿짐 나르라고요? 형님 내외는 그날 업체만 불러놓고 출근한다면서요. 이사가는 당사자도 업체한테 맡기고 말겠다는데 주인도 없는 이사 자리에 안 그래도 바쁜 제가 월차까지 내가면서요? 제가 무슨 이 집안 일꾼입니까? 에이, 누가 너더러 이삿짐 나르래? 그런 얘기 맞잖아요. 무슨? 이삿짐은 인부들이 나를 테니 넌 가서 청소랑 걸레질이랑 좀 하라는 소리지. 행여나 새집 증후군 같은 거 없도록. 아니요, 못해요. 예정에도 없는 월차를 갑자기 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버리면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해서 고생인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다고 해도 제가 싫으네요. 말씀 끝났으면 그만 가주시죠. 저 지금 근무 중이라. 근무는 무슨? 한가하게 밥이나 처잡수고 있구만. 저희는요, 밥 먹고 휴식 취하는 것까지가 다 근무예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로 업무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시라고요. 그깟 몸 쓰는 공무원 주제에 바쁘고 힘들기는 무슨? 책상머리에서 서류랑 씨름하는 회계사만 하겠어? 그 순간 식사하던 동료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온갖 위험을 넘나들면서도 자존감 하나로 버티는 일이 저희 직업인데 시어머니가 그 자존감을 뭉개버린 것이죠.
제가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진상을 떨어댔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든? 그만하고 나가라니까요. 다들 듣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속상해하는 거 안 보이냐고요. 아닌 말로다가 그깟 공무원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직업이라면은 우리 큰며느님처럼 사자 들어가는 회계사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단한 돈 벌지도 못하는 꼴랑 공무원 주제도 사람이라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니? 밥이?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료들은 추저를 내려놓으며 자리를 피해버렸고, 그간 애써 참아왔던 저의 자부심에도 금이 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나 듣자고 제 몸 다쳐가면서 사회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써왔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단한 영광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저희 동료들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 직업의식과 동료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었죠. 그래요. 회계사, 훌륭한 직업이죠. 돈, 원룸, 회계사 시어머니라는 부러운 시선? 당연히 든든하겠죠. 누가 뭐래요? 그게 나쁜 건가? 오히려 나쁜 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되게 휘두르는 사람이죠, 어머님같이. 뭐? 너 그게 지금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태도가 맞다고 보니?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끼케야 공무원 나부랭이 뻔하지. 그 끼케야 공무원 나부랭이 보호하라고 만든 법이 생각보다 꽤 세거든요. 경고하는데 3초 안에 안 나가면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만들어드리죠. 방금 그 말, 영 끊겠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돈에 영혼을 갖다 바쳤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인연은 그쪽에서 먼저 자른 거고,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도움받을 일, 고마워할 일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인연이 어딜 자꾸 기어올라. CM이 쓰러져 죽는 꼴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죽는다는 말은 딴 데 가서 하세요. 여긴요, 죽는다 어쩐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면 검거돼서 끌려가기 전에 본인 발로 곱게 나가주세요. 한때나마 며느리였던 사람이 해주는 마지막 배려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쫓겨나듯 떠났어요. 그 와중에도 체면을 차리는지 코웃음 팍팍 쳐가면서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의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진작부터 시댁과 거리를 두자고 얘기해 왔었어요. 그동안 쭉 시어머니의 며느리 차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고, 저와 함께 수시로 맞서주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 이야기를 듣고는 잘했다며 칭찬해 주었죠. 저야 시댁과 의절하면서 다소간의 안정을 찾았지만 시어머니가 동료들에게 떨어댄 진상은 동료들의 마음에 큰 흉터를 남겼고, 저는 한동안 그 흉터를 보듬고 다독이느라 부단히 애를 써야만 했어요. 고맙게도 동료들은 금방 괜찮다고 저를 다독였지만요. 사실 저희를 업신여기는 진상들은 종종 만나왔었거든요. 짧은 진통 끝에 비로소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늘 그래왔듯 사회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 또한 긴 소랑 끝에 맞이한 평화들이 무척이나 반가웠죠.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끊겼던 저와 시댁의 인연은 의절로부터 몇 년 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국면 전환을 맞이했어요. 어느 5층짜리 원룸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시어머니의 건물이었어요. 다행히도 그 건물에는 과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덕분에 화재 경보가 잘 준비되어 있었고, 원룸 입주자들은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더군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게 잠드는 스타일인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콜록거리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방이 거센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답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주마등이 한창 흘러가고 있던 그때 어느 소방관 하나가 불사를 헤집으며 나타나더니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시어머니에게 씌워주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구해내었대요. 덕분에 불상사를 면한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태어나기 무섭게 제 앞으로 달려오더군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단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어찌나 너의 얼굴이 아른거리던지. 저질러 놓은 잘못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그래서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렴 병원에서 치료받는 내내 죄책감에 괴롭더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화상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화상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행은 무슨. 너랑 동료들한테 잘못한 벌조차 제대로 받지도 못한 거지. 이런 며느리 세상 어디 또 있다고 그런 몹쓸 행동들을 했는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와 동료분들이 나를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는 꼭 해야겠다. 가만, 너 팔 그거 혹시? 심한 건 아니고요. 살짝 그냥 대인 정도? 이 정도면 연고 몇 번 바르면 끝이죠.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너 그날 혹시 나 구하다가? 시어머니의 5층 건물이 큰 화재로 전소되던 바로 그날 화염에 둘러싸여 질식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시어머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몸을 내던지는 한 소방관을 만났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이 모습 위로 의절한 며느리인 저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꿈인 줄로만 알았다고요. 염라대왕님이 며느리 그리고 소방관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꾸짖는 차원에서 저의 얼굴을 보여주었다고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구출되어 오는 내내 당신의 잘못을 참회했고 만일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저와 소방관 동료들에게 사과부터 하리라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원하기 무섭게 저부터 찾았던 거고요. 그랬는데 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본 기억이 맞았던 거야? 꿈이 아니었어. 그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생명을 죽음의 수렁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감사한 훈장이요. 어떻게 뛰어들 생각을 했니? 내가 오죽이나 밉고 원망스러웠을 텐데. 그런 나를 구하려다 너까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소방관이니까요. 맞아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소방직 공무원. 흔히 말하기로는 소방관이요. 꺼져가는 생명을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신념과 직업의식 하나만으로 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온몸을 내던지는 소방관이요. 큰 잘못을 저지른 끝에 의절까지 한 시어머니가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었던 그때에도 저는 다만 한 명의 소방관이었어요. 그런 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힘있게 꼭 안아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구하느라 입은 팔뚝의 작은 화상 자국에 손수 연고를 발라주며 그간의 모든 잘못을 거듭 사과했어요. 큰며느리와 차별했던 잘못부터 소방서에서 저와 소방관들을 업신여기는 말을 쏟아내었던 행동까지 모두를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동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허리 굽혀 사과를 전하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점점 사그러들더라고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당분간 어디서 지낼 예정이세요? 어디 뭐 여관방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러지 말고 새 거처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이라도 저희 집에서 지내시죠. 아서라, 원룸이 전소되는 바람에 알거지 신세인 거 뻔히 알잖니. 당분간이 평생이 되는 수가 있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짐까지 너에게 떠넘기고 싶지는 않구나. 저기,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긴데요. 어머님, 제가 드렸던 선물 기억 안 나세요? 선물? 왜 있잖아요. 시아주버님이랑 형님 결혼하던 해 드렸던 어머님 생신 선물이요. 그때 제가 어머님 원룸 건물에 화재보험 들어드렸는데. 알지. 그걸 왜 모르겠니? 근데 왜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소방관인데 안전 관련된 문제까지도 모르는 척 했을까 봐서요? 그 보험 지금도 있어요. 입주자분들 피해 보상해드리고 난 다음에도 오래된 빌라 전세금 정도는 남을 테니까 어머님 갈 곳 없는 알거지 아니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흐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연신 거절의 말을 꺼내더군요. 목숨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보험까지 당신을 위해 쓸 수는 없다면서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드렸어요. 있잖아요, 어머님. 자꾸 거절하시면 제가 밖에서 욕먹고 다녀요. 세상 사람 다 구하는 소방관 며느리가 가족 하나 제대로 못 챙긴다면서요. 그럴 순 없잖아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저와 형님에게 예전 같은 차별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어떻게 구해준 생명인데 사람답게 살려면 같은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아야지. 너한테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소란스러웠던 다툼의 날들과 눈물에 젖은 하루는 비로소 지난 과거의 허물로 저물어 갔어요. 시어머니는 원룸 입주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남은 화재 보험금으로 마련한 작은 빌라에서 지내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한 번, 전 재산을 날려먹은 거짓골에서 한 번, 그렇게 2번 기사회생한 셈이죠. 그 격렬한 사선을 넘나들면서 가슴 깊은 참회를 이루었던 덕분일까요? 시어머니는 세상 좋은 분이었던 옛 모습을 되찾았답니다. 가끔씩 저희 소방서로 맛있는 간식도 해다 주시고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별이요? 당연히 없죠.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 사랑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수시로 멋쩍은 일까지 생길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친구분들 앞에서 소방관 며느리 칭찬을 입이 닳도록 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곁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몸 기꺼이 내던지는 소방관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가끔 소방차나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릴 때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옆 차선으로 잠깐 길을 비켜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가 소방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꺼져가는 생명에게 황금 같은 배려를 건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아닐까요? 글솜씨가 부족한 탓에 두서없는 이야기가 되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